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20장 위풍당당한 동양. 전국의 책을 모은 건융제. 인도로부터 북동쪽으로 까마득히 먼 곳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거리는 지금 어둠과 고요에 잠겨 있어. 질비한 여인숙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고 나그네들이 깊이 잠든 지 오래야. 사방을 벽으로 둘러친 도시 속에 또 하나의 금단의 도시. 황제와 그 가족이 사는 작은 성도 지금은 골 속에 잠들어 있어. 성벽 위를 지키던 병사는 빨간 벽에 등을 기댄 채 쪼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절고 있지. 그러나 작은 성에서도 가장 깊은 곳 황제의 서재는 아직도 발갛게 밝혀져 있어. 지금 중국의 황제는 건융제라는 사람이야. 그는 만주족이 베이징에 입성해서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온 세상에 선언한 후 네 번째로 등극한 황제인데 만주족의 나라를 창건한 누르하치로부터 여섯 번째 임금이란다. 그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책상에는 두루마리 화선지가 펼쳐져 있어. 건융제가 천천히 붓을 집어들고 먹을 적시고 글씨를 써 내려가.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시상을 가다듬느라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야. 건융제가 붓을 놓고 고개를 들더니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지그시 쳐다봐. 꽃이 핀 매화나무 가지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 가지와 꽃송이들이 너무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 매화나무 가지를 그린 화가 추복뢰는 벌써 300년 전에 죽었어. 그런데 지금 건융제는 그림의 왼쪽 여백에 써놓은 시를 읽고 있단다. 명아주 엮어 지붕 얹은 초옥에 앉아 봄이 오는 줄 내 어이 알리오. 차가운 달빛하고 내려온 두꺼비는 늙은 매화나무에 앉았구나. 밤 안개 신음소리 잦아지고 내 텅 빈 누실이 더욱 싸늘해질 때 붙들어 먹 묻혀서 장지문에 어리는 그림자나 붙들어 보내. 이 시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화가가 직접 설명한 것이란다. 그가 싸늘한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때마침 밝은 밤이어서 매화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차고지를 바른 문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문득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그렸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왜 난데없이 두꺼비 이야기냐고? 그건 말이야, 달 속에는 신통한 두꺼비가 산다는 중국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황제는 지금 옛 화가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짓는 중이야. 그는 방금 쓴 구절을 다시 물끄러미 들여다봐. 한숨 한번 지을새에 봄이 왔다가 간다네. 첫 행을 지그시 들여다보던 황제가 다시 붓을 들어 세월이 오고 감을 저 매화나무는 어이 아는고. 건융제는 자기의 시가 아주 만족스러운지 은은하게 미소를 지어 그는 이렇게 생각해. 이 시를 다 쓰면 저 그림의 오른쪽 여백에다가 정석껏 옮겼을 거야. 옛 시인의 시와 나의 시가 나란히 후세에 오래오래 전해지겠지. 황제이자 시인인 건융제는 만주족의 위대한 황제 강희제의 손자란다. 그냥 어렸을 때 이미 황제로부터 제왕의 후업을 받았다는구나. 날로 쇠퇴해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는 튤립 왕이 이미 몰락했고 인도에서는 모하메드 샤가 날로 거세져가는 영국인들의 위세를 그저 멀거니 쳐다보면서 불안한 왕위를 지키고 있던 무렵에 그는 중국의 황제가 되었어. 그러나 당시 중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단다. 어디선가 반란이 일어날 기척이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뿌리를 뽑아버리려 군대가 늘 눈을 불을 켜고 있었어.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황실의 후원으로 시인들과 예술가가 넘쳐났어. 특히 적황과 초록과 분홍의 유약을 발라 구운 당시 중국의 도자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예술품이었단다. 공준제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가로가 어둠에 잠긴 자금성의 정원들과 궁전들이 굽어 보이고 궁궐을 둘러친 성벽 너머로 베이징의 지붕들과 거리들이 밤의 어스름 속에 아득히 펼쳐져 있어.
중국 제도의 북동쪽 끝에 조금 못 비친 곳에 자리 잡은 그 도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란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지가 벌써 오래야. 건룡제의 제국은 위로는 러시아 국경까지, 아래로는 중국과 인도를 갈라놓은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르러 있어. 건륜제는 그 거대한 중국의 위대함을 이 세상에서 모르는 이가 없게 하고 싶었어. 물론 중국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중국의 그 엄청난 크기와 인구를 잘 알고 있었지만 건륜제는 시집과 철학책과 소설책과 역사책 등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보여줄 책들이 그 넓은 곳에 곳곳이 흩어져 있고 개인들의 서재 속에 꼭꼭 숨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 황제가 된 지 30년 지난 후에 권룡제는 중국의 모든 위대한 책들을 한데 모아서 방대한 장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어. 그는 두 명의 학자에게 그 작업을 맡겼단다. 두 학자는 다른 학자들이 수십 명 모아가지고 중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의 도서관들과 지방 부자들과 유력자들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서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책들의 목록을 작성했어. 권륭제는 학자들과 함께 그 목록을 놓고 연구하고 토론을 했어. 열주일 동안의 토론 끝에 그들의 고전, 역사, 철학, 문학 등의 네 항목으로 분류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책들을 추렸어. 그러자 훨씬 더 방대한 작업이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졌어. 네 항목의 책들을 모두 베껴 써서 방대한 전집을 편찬해내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단다. 중국 문자는 글자마다 그 소리와 뜻이 다른 상형 문자라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공륜제의 할아버지인 강희제는 강희자전이라는 방대한 자전을 편찬했는데 거기에 수록된 글자의 수는 무려 5만 자에 이르는다. 또 한자를 쓰는 방법은 11가지가 되는데 중국의 학자들과 서예가들은 그 11가지를 다 막힘없이 알아야 했어. 황제와 학자들이 골라낸 책들을 서예가들이 베껴 쓰기 시작했어. 네 항목의 전집은 36,275권이 될 예정이었는데 권륜제는 각 전집을 7질씩 가지고 싶었대. 그러니까 서예가들은 약 25만 권에 이르는 책을 붓으로 써내야 했던 것이란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후에 전집의 첫 한질이 마침내 완성되었어. 제목은 사고전서인데 네 분야의 학문 책들을 한데 모아 펴낸 책이라는 뜻이야. 7질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그로부터 5년이 더 걸렸어. 그 중에서 4질의 최고품 종이를 사용한 호화판이고 나머지 3질은 크기가 좀 작고 종이의 품질도 조금 처지는 것이었어. 건룡제는 그 7질의 책을 중국의 남쪽과 북쪽의 7지방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고 학자와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루 읽을 수 있도록 했단다. 그런데 말이야, 건륜제는 위대한 책들을 찾아내서 보존하는 데만 애썼던 건 아니었단다. 그는 또 수많은 책을 불태워 없애기도 했어. 중국의 한족 사람들 중에는 만주족의 지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학자들 전국에 보내서 위대한 책들을 찾아내는 한편 만주족의 왕조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이 숨어있는 책들까지 수색하게 했단 것이야. 학자들은 그러한 책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황제들에게 바쳤단다. 권륜제는 그 목록에 적힌 책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15년 동안 중국의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 그 목록에 적힌 책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내려보냈단다. 중국의 위대한 황제 권륜제는 학문과 예술과 책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게 틀림없을 것 같아. 장엄한 욕이 지배하는 나라. 권융제는 60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어. 그 시기에 서양의 강대국들은 제각기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해 나가고 있었단다. 스페인은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땅을 차지했어.
영국은 또 인도에서 그 세력을 뻗쳐가고 있었어. 한편 중국도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 중국 제국의 중심부는 중국 문명의 발원지였던 황허, 양쯔 두 개의 큰 강이 있는 유역이야. 18개의 성이 있는 그 중심에 한족과 만주족을 합쳐서 수백만이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지. 그러나 이 중심지는 중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단다. 내가 지금 자금성의 지붕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베이징의 지붕들을 굽어보고 있다고 상상해 볼까? 갑자기 내 뒤에서 무엇이 쉬 하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까 장엄하게 그지없는 모습의 용이 지붕에 내려앉아 있었어. 이 장엄한 용은 중국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야. 발이 여러 개이고 5개의 발가락들은 사람하고는 모두 달리 다 엄지발가락이야. 몸은 뱀처럼 길고 꼬리는 물고기 꼬리처럼 생겼어. 용은 머리를 자꾸만 숙여 너를 보고 자기의 등에 타라고 하는 것 같아. 용의 머리에는 사슴뿔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뿔이 돋았고 새빨간 두 눈알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려. 빈틈없이 비늘이 돋은 용의 등에 내가 올라탔어. 용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잘 앉아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뱀처럼 고개를 뒤로 돌려 잠시 너를 쳐다보더니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작아서 자칫하면 미끄러져 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몸을 조금 줄여. 용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몸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든. 또 바다에서 난데없이 솟구치는 물기둥이나 거센 소용돌이로도 변해버릴 수 있어. 너는 이제부터 하늘을 나는 동안에만은 용이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비는 게 좋을 거야.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 너 이제 끝없이 펼쳐진 베이징의 지붕들 위를 지나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너의 등 뒤에서 붉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어. 붉은 햇빛이 베이징의 성벽들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구름들과 산들을 붉게 물들여. 하루의 첫 햇빛에 붉게 물든 뾰족한 봉우리들과 둥그런 봉우리들이 내 발밑을 휙 지나가고 어느새 너는 중국의 북쪽 변경 지방의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 산의 남쪽 자락에 펼쳐진 노는 농부들이 벼농사를 짓는 곳이고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땅이 건조해서 밀농사를 더 많이 짓는 곳이야. 갑자기 구름과 논밭이 사라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갈색 평원이 나타나. 용이 땅을 향해 급강하기 시작해. 모래벌판이 보이고 이유 없이 휘몰아치는 강풍에 노랗고 하얀 모래구름이 일고 있어. 모래 쥐 한 마리가 황급히 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벌판에 홀로 서 있는 키 작은 나무에 앉아 있는 독수리인지 솔기인지 모를 맹금이 하늘에서 용이 날아오는 걸 보고는 몹시도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면서 천천히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려. 너는 고비 사막에 온 곳이야. 그곳은 고비 사막은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사는 몽골 땅의 가장자리야. 저 아래에서 유르트라고 하는 짐승의 털가죽으로 지은 천막에서 유목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고개를 하늘로 젖히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 그들은 내가 탄 용을 알아본 것이야. 지금 몽골은 중국 영토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건륭제의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몽골을 정복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부를 말랑말랑하게 길들여 놓았어. 용은 사막을 뒤로 하고 북쪽으로 더 날아가. 이내 한 도시가 나타난다면 거기는 바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인 게 틀림없어. 용이 그 도시의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돈 다음에 남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뒤로 멀어져가는 울란바토르를 내려다보면 거리마다 중국 병사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일 거야. 그들은 혹시라도 어디선가 반란이 일어날 기척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려고 술차를 도는 중이야. 너를 등에 태운 용이 남쪽으로 바람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데 이제는 투르크의 여러 부족들이 제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 그러나 오스만 투르크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어. 중국이 투르크 영토의 일부마저 정복해버렸기 때문이야. 그곳은 지금 중국령 투르케스탄으로 이름마저 바뀌었어. 저 아래 햇빛 속에서 드문드문 하얗게 빛나는 것은 이슬람 상원의 둥근 지붕이야. 투르크 사람들은 물론 아직도 이슬람 교도이지만
불교도인 중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처지가 되어 있단다. 사원 저 너머의 숲 위에 하얀 먼지 구름이 피어나고 있어. 용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자 웬 군대의 기다란 행렬이 보여. 투르키스탄의 깊숙한 곳으로 쳐들어가는 중국 군대야. 지금 투르크 사람들은 잠시도 편할 때가 없단다. 그들을 더욱 확실하게 쥐어잡으려는 관용제가 잊을만하면 어느새 또 군대를 보내기 때문이야. 거기까지가 중국 국경의 절반이야. 이제는 해가 하늘 꼭대기 솟아있고 용은 다시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는구나. 너의 바로 아래에 꼭 내 발에 닿을 것처럼 높은 산이 있다고? 그럼 그 산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일 거야. 그 산의 그림자가 북쪽으로 드리워져 있겠지. 에베레스트 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은 티베트라고 하는 유서 깊은 나라야. 아직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너무도 신비스러운 나라란다. 티베트의 노린들은 늘 눈에 덮인 높고 깊은 산속 어디인가 숨어 있다는 샹그리라라는 이름의 왕국에 관한 전설을 심심하면 꺼내고 심심하지 않을 때에도 꺼내는 게 거의 버릇이 되어 있단다. 그 전설에 의하면 샹그리라 왕국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어 죽지 않는다는구나. 그러니 노인들이 그럴 만도 하겠지. 티베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량하고 온순해. 국왕은 없고 달라이 라마라 불리는 불교 승려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 중국은 아직 이 왕쪽 나라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황제는 이 땅을 그의 영토에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단다. 몇 년 전에 몽골의 왕즈라는 사람이 달라이 라마를 찾아왔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몽골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싸움을 돕겠다는 것이었어. 그 왕자가 지금도 달라이 라마를 돕고 있단다. 중국 황제도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겠다면서 군대를 보냈어. 몽골과의 전쟁은 벌써 끝났는데 중국의 군대는 아직 티베트에 머물고 있단다. 군대의 지휘관이며 판무관이라고 불리는 두 중국 관리가 달라이 라마를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눌러앉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야. 용이 티베트를 뒤로하고 동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중국 본토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거대한 땅덩어리가 보일 거야. 너는 지금 엄청나게 높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덩어리 양쪽의 바다가 한눈에 보여. 서쪽은 벵골만이고 북동쪽은 남주쿠케야. 두 바다를 가른 그 길쭉한 땅은 은빛으로도 빛나고 빨갛게도 빛날 거야. 용이 아래로 다시 급강하하네. 벵골만의 동쪽 일대에 한 나라가 있어. 미얀마라고 불리는 나라야. 강들이 하늘을 찌르며 솟은 봉우리 사이사이 깊은 계곡을 휘감으며 흐르다가 이윽고 넓은 평원에 이르고 그 물이 적셔준 넓은 들에서 허리를 꺾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벼 모종을 심고 있는 농부들이야.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붉은 흙 벽돌과 목재로 짓고 하얀 함석 지붕을 얹은 집들이 저녁 햇살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일 거야. 마을의 거리마다 푸른 옷을 입은 남자들과 금과 옥으로 머리를 치장한 여자들이 구역구역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어.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절에 가는 거야. 미얀마 사람들은 모두 불교란다. 그런데 또 웬 군대가 미얀마의 북쪽 지방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 그 군대도 중국 군대야. 중국 황제는 지금 이 나라 때문에 은근히 걱정을 하는 참이야. 미얀마가 갈수록 힘이 세어졌거든.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군대가 4번이나 미얀마를 쳐들어오게 돼. 중국은 미얀마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미얀마의 북쪽 사람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된단다. 남중국해를 향해 곧작 날아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땅덩어리는 북동쪽 가장자리에 유난히 가늘고 기다란 나라가 보일 거야. 그 땅덩어리의 동쪽 가장자리에 유난히 가늘고 기다란 나라가 보일 거야. 거기가 바로 베트남이란다. 거기도 또 중국 군대가 있어. 베트남의 북쪽 지방을 공격했던 군대가 지금 노은 사이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중국은 아득한 옛날부터 베트남 정복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이번 공격도 역시 실패했단다. 베트남의 왕실이 온 백성들과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침략군을 몰아낸 거야.
너를 태운 용이 그 꼴을 보고 속이 상했는지 코 웃음을 친다고? 그리고 획 방향을 틀더니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친다고? 너를 바다에 던져버릴 듯이? 그러면 너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의 목을 끌어안고 제발 용이 바다에서 솟구치는 물기둥으로 갑자기 변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중공은 지금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떠있는 어떤 섬으로 가고 있는 것이야. 그 섬의 이름은 타이완이야. 중국은 물론 그 섬마저도 정복하려 했고 베트남에서는 실패했지만 거기서는 성공했어. 그래서 타이완은 지금 중국 남부의 한 성인 복건성이 일부가 되어 있단다. 중국 본토에서 그 섬으로 가는 배들이 보일 거야. 그 섬에 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려는 사람들을 싣고 가는 배들이야. 그래서 타이완은 지금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불러 있어. 그 섬을 보고 이제는 용도 조금은 자존심이 살아났을 거야. 용이 우쭐거리면서 동북쪽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어. 중국 군대가 쳐들어갔다가 실패하지 않았던 또 한 나라를 너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려는 거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한국이야. 한국도 지금 중국에게 해마다 종옥을 바치고 있지만 중국에게 정복당하지는 않았어. 이윽고 용이 자금성의 지붕 위에 너를 사뿐히 내려놓았어. 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의 국경을 한 바퀴 돌아본 것이란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는 대략 6억 명이었어. 그 중에서 대략 9억 명이었어. 전 세계 인구가 9억 명이었어. 그 중에서 3억 명이 중국 제국의 영토 안에 살았단다. 프랑스와 스페인과 영국이 비록 강대국이라고는 하나 인구만으로 볼 때는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 장엄한 중국 용의 깃발 아래에서 살았던 것이야. 끝.